플랜트 패러독스 건드리 박사의 식물의 역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렉틴의 공격 전략 두 번째에는 면역 체계의 혼란이 있다. 동물의 왕국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종을 흉내내는 사례가 매우 많다. 독이 없는 주홍 왕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산호뱀과 몹시 닮았다. 지팡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가진 곤충은 마른 나무 가지와 꼭 닮은 모양새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새나 곤충을 모방해서 그들에게 먹히는 일을 막는다. 따라서 식물이 의도적으로 당신 몸에서 다른 단백질과 구분되지 않는 렉틴을 만드는 분자 모방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렉틴은 당신 몸 속에 있는 다른 단백질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렉틴은 그러한 단백질을 모방함으로써 숙주의 면역체계를 속여 면역체계가 자기 몸 속의 단백질을 공격하게 만든다. 렉틴은 세포 수용체와 결합해서 호르몬처럼 움직이거나 호르몬을 차단해서 체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피해를 입힌다. 한 번쯤은 지나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을 불러 세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자 모방은 이와 비슷한 부적절한 패턴 매칭의 사례다. 면역체계 내의 세포들과 다른 세포들은 TLR, 톨 유사 수용체라고 불리는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한다. 세포 수용체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한 식품 속에 든 새로운 패턴은 완전히 다른 화합물을 모방해서 이들 세포들, 특히 면역세포와 지방세포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한다. 이런 화합물들은 지방을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지방세포에게 지방을 저장하라고 지시하거나 백혈구에게 자신의 몸을 공격하라고 말한다. 이들 화합물 일부는 5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 대부분이 만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일부 정말로 나쁜 화합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이다. 이 장에서 분자 모방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자, 렉틴의 공격 전략 세 번째는 세포 커뮤니케이션에 방해가 있다. 렉틴, 다른 말로 우리 몸을 방해하는 독소를 말합니다. 일부 렉틴은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서 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한다. 호르몬들은 모든 세포벽에 있는 도킹 포트와 결합해 호르몬이 세포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백질이다. 예를 들어 인슐린 호르몬은 세포가 포도당이 들어와 에너지를 제공하게 허락하도록 만든다.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있으면 인슐린은 지방세포에 붙어 세포가 음식이 적게 들어올 때 사용할 목적으로 포도당을 저장하도록 명령한다. 호르몬이 정보를 방출하면 세포는 호르몬에게 그 메시지가 수용되었다고 알리고 호르몬은 도킹 포트에서 빠져나간다. 이에 도킹 포트는 다른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도킹 포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렉틴은 세포벽의 중요한 도킹 포트에 결합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정확한 정보의 방출을 막는다. 예를 들어 WGA 렉틴은 인슐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WGA 렉틴은 실제 인슐린 분자인 것처럼 인슐린 도킹 포트에 달라붙는다. 하지만 진짜 인슐린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킹 포트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근육량을 줄이거나 두뇌 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기거나 지방을 늘리는 등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난리 통해서 좋은 식물 골라먹기. 나는 채소를 멀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다. 우리는 식물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지만 식물들은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황산화제, 폴리페놀, 그리고 우리 몸의 체내 미생물의 건강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은 미생물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마련된 적절한 식물성 식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섭취할 것을 권한다. 이 책을 다 읽을 저이면 당신은 정확히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렉틴의 영향을 줄이려면 특정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식물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먹게 될 동물성 식품의 공급원은 야생의 해산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프로그램을 베가쿠아리안 생선 섭취를 허용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식단이라고 부른다. 채식주의 기관인 로마 린다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일한 나는 채식주의자와 비건, 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최적의 건강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소화기 분야에 종사하는 내 동료들은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무엇보다 장내벽으로 침투하는 단백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새는 배에서 밴 물을 퍼내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구멍을 메우고 새로운 구멍이 생기지 않게 막지 않는다면 배는 계속 가라앉을 것이다. 다행히도 렉틴의 악영향을 한 발 앞에서 차단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나는 다음 장들에서 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렉틴이 어떻게 공격을 지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렉틴의 세계를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또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많은 식품이 실제로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비만, 자가면역 질환의 숨은 원인이라는 점을 배우고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신화를 산산히 부술 것이다. 식물의 가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속이는 독소로 우리 몸을 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2장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인 렉틴. 당신은 렉틴이라는 해로운 성단백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우리 조상들이 렉틴을 함유한 식품을 수천 년간 먹어왔다면 그 식품들은 왜 이제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일까?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렉틴은 수천 년간 인간을 괴롭혀왔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식물을 피해야 하는지 배웠다. 그리고 약 10만 년 전 인간은 불을 발견했다. 불을 이용한 조리는 많은 렉틴을 부분적으로 분해하고 식물의 세포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전에는 소화시킬 수 없었던 식물성 화합물을 분해함으로써 덩이줄기 식물, 고구마를 떠올리면 된다. 이라는 분리는 땅속 전분 저장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리가 시작된 후 9,000년 동안 호모사피엔스의 사정은 아주 좋아 보였다. 동물과 덩이 줄기 식물 덕분에 키가 크고 건장해졌다. 사실 1만 년 전까지 인간의 평균 신장은 182cm 정도였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자 문제는 발생했다. 거대한 짐승들이 추위 속에 빠르게 소멸되었고 인류에게는 새로운 열량원이 필요했다. 중동에서 곡물과 콩과 식물의 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곡물과 콩은 익었을 때 소비해야 하는 과일과 달리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었다. 곡물과 콩과 식물의 재배는 양날의 검이었다. 전혀 새로운 렉틴들이 수백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인류의 내장에 들어왔다. 우리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곧 알게 되겠지만은 곡물과 콩은 우리 종에게 최고의 식품이자 최악의 식품이다. 렉틴의 내성이 생기려면 1장에서 당신은 두꺼운 외피가 있는 씨앗과 그렇지 않은 씨앗에 대해서 배웠다. 식물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포식자가 씨앗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포식자가 씨앗을 먹어서 이동시키도록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다. 식물 포식자 역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평지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은 외떡잎 식물을 먹도록 진화했다. 주로 풀이나 곡물이 외떡잎 식물에 해당한다. 반면에 나무 위에 사는 동물들은 나뭇잎과 쌍떡잎 식물, 나무 열매를 먹도록 진화했다. 외떡잎 식물 속의 렉틴은 쌍떡잎 식물 속의 렉틴과 완전히 다르다. 풀을 뜯는 동물과 나무 위에 사는 동물의 미생물군 역시 다른 길로 진화되었다. 풀을 뜯는 동물의 장내 미생물은 외떡잎 식물의 렉틴을 소화시키는 반면에 나무 위에 사는 동물은 쌍떡잎 식물의 렉틴을 처리할 수 있는 일련의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한 화합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그것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알레르기 주사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약간 투여해서 당신이 그 식품이나 물질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 렉틴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은 몇 주나 몇 달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화양처럼 풀을 뜯는 동물의 조상이 외떡잎 식물의 렉틴을 다룰 수 있는 미생물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까지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처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렉틴을 소화시키거나 제거 혹은 렉틴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시달리지 않도록 면역 체계를 교육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쥐는 최소한 4천만 년 전부터 곡물을 먹는 동물로 진화했고 이들 렉틴의 내성을 갖게 된 지도 대단히 오래되었다. 인간보다 대략 4,000배 오래 되었다. 설치류들은 장내에 렉틴을 분해하는 단백 분해 효소를 인간보다 수백 배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은 분명 풀을 뜯는 동물이 아니다. 적어도 이 용어의 원래 쓰임새에서 볼 때 말이다. 비록 간식을 하루 종일 씹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나무 위에 사는 동물 혹은 최소한 나무 위에 사는 동물의 먼 후손으로 분류된다. 믿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4천만 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당신의 몸을 집으로 삼으면서 쌍떡잎 식물의 렉틴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식탕을 바꾼 4가지 격변. 우리의 장내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화합물을 비교적 무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오게 할지, 어떤 것을 우려할 존재로 보고 진입을 막아야 할지 가르치는 것이다. 면역 체계라고 알려진 이런 국경 수비대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8천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생물군이 특정 식품의 새로운 패턴에 영향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인간 시기에 일어난 4가지 주요한 와해는 식물과 인간이 수천 년간 공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했던 둘 사이 힘의 정교한 균형을 뒤엎었다. 각각의 와해로 우리는 변화하는 시기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렉틴이 이런 와해에서
맞는 역할을 밝혀낸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비만과 제2 당뇨를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가 만연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인류의 기원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변화 1번의 농업혁명을 보자.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도래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식량 공급 원인 곡물과 콩이 주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시점에 주로 나뭇잎, 덩밀, 줄기, 일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주를 이루었던 인간의 식단은 곡물과 콩으로 전환되었다. 그때까지 인간이 가진 미생물군은 곡물이나 콩과 식물에 드는 렉틴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장내 박테리아, 미생물, 면역체계는 그들을 처리하는 데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이제 5천년 뒤로 가보자. 고대 이집트는 밀이 가득한 곡물 창고 덕분에 국민들은 물론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예들까지 먹일 수 있었고 거대한 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천 구에 이르는 미이라 상태의 이집트인들을 유해를 분석하자 밀을 먹었던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들은 비만으로 인한 동맥경화로 사망했다. 치아는 단당류가 가득한 곡물 위주의 식이로 썩어 있었고 곡물을 가느라 따라서 잇몸만 남아 있었다. 네퍼르티티 왕비의 미라는 그녀가 필시 당뇨를 앓았을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이 전설적인 왕비만이 곡물 위주 식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현대에도 오트밀, 귀가루, 치과 질환과 관련이 있다. 1932년 연구자들은 충치와 기형치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6개월 동안 오트밀을 빼고 비타민 D와 대구 간류가 강화된 식단을 제공하면 새로운 충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기존 충치가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 비타민 D만 보충하고 계속해서 오트밀을 먹게 한 이전 실험보다 극적으로 개선된 결과였다. 정도는 다르지만 기리와 다른 곡물, 콩과 식물에는 언제나 독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아와 심각한 건강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인간은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곡물과 콩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두 번째, 돌연변이 소. 약 2000년 전 북유럽 소에게서 저절로 나타난 돌연변이 현상으로 정상적인 A2 카제인이 아니라 A1 카제인 단백질이 든 우유가 만들어졌다. 우유를 소화시키는 동안에 A1 카제인은 베타카소모르핀이라는 렉틴 유사 단백질로 바뀐다. 이 단백질은 베타세포라고 알려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에 달라붙어 이 소들이 생산한 우유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먹는 사람들의 췌장을 공격하게 한다. 이것이 제1형 당뇨의 주 원인으로 추측된다. 남부 유럽의 소, 염소, 양은 계속해서 A2 카제인을 생산하지만 A1 카제인을 생산하는 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들을 더 선호한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젖소종은 홀스타인으로 이들이 만든 우유에는 렉틴 유사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를 마셔서 몸에 문제가 생기다면 우유 자체가 아니라 이 젖소종의 책임이 있다. 검은 얼룩이 있는 흰 색상의 홀스타인은 A1 카제인의 소의 전형적인 예이며 건지, 브라운, 스위스, 벨지안, 블루는 모두 A2 카제인 소들이다. 이 제품을 먹는다면 A2 카제인 제품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염소나 양의 젖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 번째, 신세계의 식물. 500년 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탐험가들은 신세계의 음식을 고국으로 가져왔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콜럼버스 교환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새로운 렉틴들의 노을 지었다. 거기에는 가지 속의 각종 식물과 콩류, 땅콩과 캐슈너트를 포함한 콩과 식물, 곡물, 아마란스와 키노아 같은 유사 곡물, 호박과 식물, 호박, 도토리, 애호박, 서양호박, 치아씨를 비롯한 다른 씨앗들이 포함된다. 그전까지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식품이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고들 말하는 식품의 절반은 인류 대부분이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는 즉 당신의 몸과 장내 박테리아 면역체계가 내성을 키우지 못한 신세계의 식물이다. 자, 이렇게 신세계의 식물들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이 말인데, 변화 네 번째, 현대의 혁신.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렉틴의 습격에 직면했다. 가공식품 속의 렉틴, 보다 최근에는 콩, 옥수수, 토마토, 유채씨, 카놀라를 비롯한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렇다. 우리의 몸은 이런 렉틴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광범위한 항생제와 약물, 다양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이런 렉틴들을 처리할 기회를 주고 우리의 면역체계에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장내 박테리아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 네 가지 격변이 우리 몸속에 정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혼란을 일으켰다. 우리의 몸과 몸속 미생물들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종류의 렉틴을 다루는 데 적응할 방법이 없었다. 항생제와 인공감미료 같은 물질 등 특정 약물들을 먹어서 우리 몸속의 미생물 대부분이 죽었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이다. 자, 이렇게 잘못된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수없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음에 정리해 봅시다.